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접니다. 남편을 홀려 안방까지 차지하려는 여우 같은 첩이 곧간 열쇠를 내놓으라며 조강지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집안 망했다며 혀를 찼지요. 그런데 이 조강지처 좀 보십시오. 화를 내기는커녕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수십 개의 열쇠 꾸러미를 첩의 발치에 던져버립니다. 그래, 그래, 내가 이 네가 집의 이 큰 집의 큰 만입니다. 내 만. 어디 한번 어디 한번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보거라. 하지만 열쇠를 쥐고 기고만장하던 첩이 얼마 뒤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조강지처의 무서운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50칸이 넘는 대저택이었고 수십 명의 하인이 일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양반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50살이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48이었습니다. 역시 명문가의 딸로 자랐습니다. 16의 김진사에게 시집와서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벌써 장가를 들었고 차남은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막내딸은 시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평화로웠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좋았고 자식들은 효성스러웠습니다. 집안 살림도 넉넉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훌륭한 안주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꾸려갔습니다. 하인들을 잘 다스렸고 식구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고 문중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제사를 잘 지내기로 유명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법도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까다로운 문중 어른들도 박씨 부인의 제사상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 덕분에 자신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다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며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처럼 남편의 길을 챙겨주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노자돈을 마련하고 하인을 딸려 보냈습니다. 열흘쯤 지나 김진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화진이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고 몸매가 고왔습니다.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우연히 화진을 만났는데 집안이 어려워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쌍해서 데려왔으니 집에서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진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반한 여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화진을 맞아들였습니다. 하인들에게 화진의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진은 김진사 댁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식객이었지만 실제로는 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공손하게 굴었고 하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가 화진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화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함께 시를 읽고 검은고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방은 찾지 않았습니다. 화진은 김 진사의 총애를 확인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화진은 비싼 옷을 요구했습니다. 비단 옷을 해달라고, 좋은 비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는 화진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화진의 방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비단 이불, 자개농, 화려한 병풍으로 꾸며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방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화진은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를 쳤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인들은 화진을 무서워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진이 박 씨 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지시를 내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 씨 부인 앞에서도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어느 날 화진은 박 씨 부인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방이 참 좋다고, 언젠가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화진은 박 씨 부인의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화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안 하인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진사에게 말해서 박 씨 부인의 측근 하인들을 내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젊고 교활한 여우가 들어왔으니 박 씨 부인이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조만간 안방을 빼앗기고 쫓겨날 것이라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화진의 무례함에도 남편의 냉대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화진은 박 씨 부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왜 질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진은 박 씨 부인을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화진은 더 큰 자극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 진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진은 김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자신을 구박한다고, 하인들을 시켜 괴롭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낡은 옷만 입으라고 한다고 울었습니다. 김 진사는 화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화진에게 빠진 김 진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진사는 박 씨 부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화진을 괴롭히느냐고, 어찌 그리 좁은 마음으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진사는 아내가 순순히 인정하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화진을 잘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나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씨 부인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김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넓은 집안의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벅차다고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젊고 부지런한 화진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화진이 영특하고 능력이 있으니 틀림없이 잘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강지처가 스스로 살림권을 내놓겠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화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씨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화진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저녁 집안의 모든 하인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김진사와 화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허리춤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수십 개의 쇠열쇠가 달린 큰 꾸러미였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곳간, 모든 방, 모든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화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쇠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또한 집안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록해온 집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부도 화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결정은 화진이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뒷방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화진의 말에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표정으로 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진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화진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진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모두 자신의 눈치를 보며 살라고 호령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정, 걱정,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은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김진사 댁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젊은 첩에게 안방을 내주다니 박씨 부인도 이제 끝이라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의 의미를. 그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화진의 지옥 같은 날들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그날 밤 열쇠 꾸러미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는 환상을 꾸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늙은 하인 하나가 화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진은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깨우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인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하인만 20여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화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인들 밥은 하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쌀을 얼마나 쓸지, 반찬은 무엇을 할지, 모두 안방마님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진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여러 하인들이 모여 화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해준 밥만 먹고 살았기에 부엌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쌀은 몇 되를 쓸까요? 된장은 얼마나 풀까요? 나물은 무엇을 무칠까요? 화진은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당함이 문제였습니다. 쌀을 너무 많이 써서 낭비가 되기도 했고, 반찬이 부족해 하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50칸이 넘는 집을 어디부터 어떻게 청소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화진은 하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안방마님의 명확한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진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일이 물어보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방을 먼저 청소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지시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방마님의 일이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안의 모든 일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점심 준비가 끝나자 오후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화진은 두툼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쌀, 보리, 콩, 참기름, 소금, 장작, 숯 등 수십 가지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진은 어지러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기록하고 계산한단 말입니까? 늙은 하인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사용한 모든 물품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고 언제 보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진은 막막했습니다. 자신은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장부를 관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진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니, 일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화진은 김진사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진은 섭섭했습니다. 왜 자신을 찾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말해 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되면 함부로 놀러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집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방마님이 된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책임에 묶이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화진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인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진사의 식사는 특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청소와 빨래도 감독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혀야 했고, 이불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장부 정리는 매일 밤의 악몽이었습니다. 하루에 사용한 모든 물품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문중 어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 진사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김 진사에게는 형제가 많았고 그들에게도 자식이 많았습니다. 일가 친척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김 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내주고 선물을 챙겨 보내야 했습니다. 화진은 그들을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누가 학렬이 높은지, 누구에게 어떻게 예를 갖춰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렬이 높은 어른에게 반말을 했다가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격식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내놓아 망신을 당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화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천안 출신이 안방을 차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안 격식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진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은 제사였습니다. 김 진사댁에는 매달 제사가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3번도 있었습니다. 제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각 음식마다 정해진 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모두 규칙이 있었습니다. 화진은 제사 준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평생 해온 일이었기에 화진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가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생선을 잘못 구웠고 떡을 제대로 찌지 못했습니다. 과일 배치도 틀렸습니다. 제사 당일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질책했습니다. 화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어른인 종가댁 어르신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천안 출신이 안방을 차지하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개탄했습니다. 화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화진은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방마님이 된 이상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한 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진은 막막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화진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한때 고왔던 손은 물에 불어 거칠어졌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피곤한 기색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눈이 짓무르도록 아팠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밤새 찾아야 했습니다. 장부가 틀리면 집안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진은 김진사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식사 준비로 바빴고, 낮에는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으며, 저녁에는 장부 정리로 시간이 갔습니다. 김진사도 화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진이 바쁘니 방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진에 대한 흥미가 식어갔습니다. 예전의 화진은 아름답고 밝았습니다. 김진사와 함께 시를 읽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진은 달랐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였고 짜증을 냈으며 말수도 줄었습니다. 김진사가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진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김진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안 재정도 문제였습니다. 화진은 장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듯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나오는 소출과 김진사가 받는 녹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엄청났습니다. 하인들 월급, 식량비, 의복비, 제사 비용, 접대 비용 등 끝도 없이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30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며 집안을 유지했습니다.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화진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함부로 썼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쩔쩔맸습니다. 급한 대로 빌려 쓰기도 했지만 빚이 쌓여갔습니다. 화진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사치를 누리고 싶었지 이렇게 고생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가댁 대어른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문에서 가장 어른이고 가장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화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면 큰 망신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대어른이 도착했습니다. 화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화진은 격식에 맞지 않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어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진이 준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어른은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대어른은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질책했습니다. 천한 출신을 안방에 앉혔더니 집안이 말이 아니라고 개탄했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한탄했습니다. 화진은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진사도 곤란해했습니다. 대어른께 사과했지만
대어른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어른이 돌아간 뒤 김진사는 화진을 꾸짖었습니다. 왜 제대로 접대하지 못했느냐고,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화를 냈습니다. 화진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화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았다는 것을. 박 씨 부인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진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을 멀리했고 하인들은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자신을 비난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화진은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뒷방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박 씨 부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진은 박 씨 부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안방 열쇠를 돌려받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방마님이 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집안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화진은 절망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진은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자신이 뭘 잘못한 것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안방 열쇠를 넘겨준 것은 선의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것을. 박 씨 부인은 화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뒷방에서 차를 마시며 화진의 괴로움을 관찰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방마님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화진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진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망이었는지, 자신이 무시했던 박 씨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화진은 분노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사랑도 잃었고 안방마님의 자리도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나았습니다. 화진은 몰래 짐을 쌌습니다. 가지고 온 옷가지와 폐물을 챙겼습니다. 김진사가 사준 비싼 물건들도 몇 개 챙겼습니다. 어느 비바람 치는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화진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한때는 권력의 상징인 줄 알았던 그 열쇠를. 화진은 열쇠 꾸러미를 마당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쇠붙이들이 땅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화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화진은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안방마님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에서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김진사에게 알렸습니다. 김진사는 화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화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수소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말렸습니다. 화진을 찾을 필요 없다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화진에게 안방 열쇠를 넘긴 것도, 뒷방에서 조용히 지켜본 것도 모두 의도된 일이었다는 것을. 김진사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화진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롭히려던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명했습니다. 화진은 안방마님의 자리를 탐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과 사치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몸소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3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며칠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처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을 다스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다고 열거했습니다. 그것이 안방마님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끝없는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진은 그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자신도 반성했습니다. 아내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화진의 겉모습에 속아 아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니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안방마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안도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돌아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화진보다 박씨 부인이 훨씬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씨 부인이라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김진사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김진사는 변했습니다. 아내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집안의 평화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씨 부인은 화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화진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박 씨 부인의 지혜였습니다. 상대의 욕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화진이 안방마님의 자리를 탐내니 그 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무게도 함께 주었습니다. 화진은 권력만 보고 책임은 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함만 부러워하고 고통은 몰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복수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댁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훌륭한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생겨 함께 일했지만 여전히 박 씨 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을 존경했습니다.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화진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기 전에 그 무게를 먼저 생각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박 씨 부인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라고 배웠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화진 사건 이후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금슬 좋게 늙어갔습니다. 자식들도 잘 자랐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임종을 앞두고 며느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안방마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사와 자식들,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두 박 씨 부인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 부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훌륭한 안주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이긴 승자로 기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자리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직접적인 싸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화진과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진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욕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진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욕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넷째, 인내와 희생의 가치입니다. 박 씨 부인은 32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인내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높은 지위, 많은 돈, 명예로운 자리를 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씨 부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박 씨 부인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